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휩쓸고 있는 국내 가전업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요한 변곡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글로벌 철광석 매장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공급망 차질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0년 만에 3%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 탓에 오는 4월이나 5월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상장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 데다 공매도 리스크에 따른 수급 교란 우려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리스크에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시장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하락폭이 꽤 깊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에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 직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며 동맹과 단합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외신 속보들 전해지는 것들 들어보면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상황이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오늘 충격이 컸는데 외인 기관 수급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에 2,700선을 내어준 채로 출발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전해진 이후 전쟁 공포 심리가 강해지며 낙폭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오늘 하루에만 70포인트가량 빠지며 2,650선까지 붕괴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약 29포인트 하락하며 84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현 상황을 매수 기회로 삼는 양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을 순매도하는 한편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무려 1조 1,0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1,700억 원 넘는 자금을 베팅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패닉셀이 나왔고 특히나 나스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57% 급락했고 다우와 S&P도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현재 기준 고점 대비 약 19% 하락한 상황인데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인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즉 현재 기술적인 약세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우리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나스닥이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갈피를 못 잡겠는 게 현실입니다. 증권가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현재 증시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우려 요인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키움증권 등은 현 시점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지 말고 관망하거나 혹은 매수로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2월 이후부터는 전쟁 불확실성의 가격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이슈가 끝나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되 반전의 계기가 될 타이밍을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은 큰 우려 요인입니다. 대신증권은 원자재 가격 급등은 추후 물가와 통화 정책,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고 미래세증권은 밀 가격이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관망,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되 반전 계기의 타이밍을 봐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거시적인 측면에선 당연히 리스크겠지만 지금 종목이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수혜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뛸 것이란 관측에 에너지주가 최근 급등했고 이 안전자산이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과 관련한 상품이나 종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IT세는 자회사로 한국금거래소를 두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며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오늘 18%가량 급등했습니다. 또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해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인 노드스트림2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권사에선 조선주들의 수혜 기대감 또한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처인데 전쟁이 본격화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증권은 조선주 투자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KF투자증권은 패권 다툼이 에너지 교역에 영향을 미치면 LNG선의 견주한 발주 수요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 또한 나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 속 국제 유가가 4%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브렌트유 4월 선물은 4.55% 오른 배럴당 101.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물 역시 4.45% 급등한 배럴당 96.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도 최근 1년 새 최고치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2% 상승한 온스당 1,91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1,784달러 선이었던과 비교하면 약 3주 만에 7% 오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데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 디지털 금으로 평가됐던 비트코인도 하루 새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코인당 4,321만 9천 원으로 전날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의 개전 선언으로 동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된 데다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또다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를 달군 ETF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언제나 오르는 섹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오 기자, 시장이 좀 침체됐긴 한데 이번에는 러시아발 리스크와 관련한 ETF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나라의 충돌로 원자재 시장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오늘의 ETF는 원자재 관련 산업금속 ETF, 티커명 PICK, 픽입니다. 예, 사실 뭐 전쟁 리스크에 원자재가 폭등한다 이렇게는 뭐 단순히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예. 사진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굉장히 넓은 부분이고 예.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앵커는 보시기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토보다 몇 배나 클 것 같으세요? 뭐 사진으로만 봐도 100배는 넘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 영토는 우리나라보다 무려 170배나 크다고 합니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세계 영토 면적 순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2위인 캐나다보다도 거의 2배나 넓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뭐 자원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겠네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이고요. 예. 또 석유 매장량은 세계 8위, 석탄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이런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러시아 하면 막 춥고 또 땅이 황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는 비옥한 땅도 많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작지 세계 4위 수준으로 중동에는 식량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도 자원 부자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도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나라죠. 특히 이번에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비금속 광물 자원인 석회석, 석영, 철광석, 알루미늄 등이 풍부한데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 공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뭐 지난해부터 전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먼저 철광석은 석 달 동안 2배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톤당 90달러 아래에서 거래됐는데 지난 11일에는 톤당 149달러까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지난 22일 톤당 3,420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밖에 니켈과 구리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이 자원들이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원들이라는 점이 좀 가격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여겨지겠지만 관련 업종에는 뭐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의 ETF PICK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ETF 픽의 주요 정보 먼저 보시겠습니다. 티커명 PICK의 풀네임은 iShares MSCI 글로벌 메탈스 앤 마이닝 프로듀서스 ETF입니다. 운용사는 블랙락이고요. 2012년 1월에 상장되어서 올해로 10년이 된 상품입니다. 운용 보수는 0.39%, 운용 규모는 13.7억 달러입니다. 예, 오 기자 구성 종목도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보유 종목 상위 기업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유 비중 1위인 기업은 BHP 그룹으로요. 세계 최대 광산 업체로 호주 기업입니다. 리오 틴토는 다국적 광산 자원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영국 기업이고요. 발레 그룹은 브라질의 채광 기업으로 철광석, 니켈, 망간, 구리 등을 채광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기업들도 자원 채광과 관련한 업체로 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5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광산 또 채광 기업들로 구성이 된 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수익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익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ICK의 지난 석 달 동안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변동성이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2.54% 상승했고 석 달 동안은 17.7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보유 종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수혜를 보면서 ETF의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ETF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꽤 높다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물론 리스크를 지금 이렇게 당장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좀 등락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먼저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원자재의 가격을 밀어올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아직까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과 EU는 추가 제재를 계속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 원자재 공급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 등은 친환경 흐름에서도 유망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친환경이라는 건 전기차 산업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친환경 흐름에서 전기차 수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죠.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자재가 알루미늄입니다. 이 배터리 양극재의 집전체로 쓰이는데요. 구리도 배터리용 음극재 원료고요. 니켈도 수소경제의 핵심 원자재로 꼽힙니다. 이런 점에서 PICK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금속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이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원자재 시장의 클라이맥스다라면서 PICK ETF를 강조했습니다. 이 친환경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으면서 해당 산업금속들이 유망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도 PICK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들이 아직 산재에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PICK ETF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불안정한 시장인 만큼 ETF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에서는 가전업계가 비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원자재값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할 국내 가전업체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국내 가전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원자재 값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사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전 내외장에 쓰이는 철강과 레진 가격이 1년 새 20% 오른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10% 이상을 보유한 지역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 쇼티지 자체는 사실 해소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이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황에 강력한 하방 경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재료 등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경우 가전 실적의 상당 부분을 프리미엄 가전에서 내겠다는 회사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내 가전업계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전을 앞세워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LG전자는 사자마자 구형이 되는 가전의 한계를 극복한 업가전으로 미국 월프렉에서 뺏어온 세계 1위 자리를 사수한다는 전략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인데 가령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반려동물을 입양했다면 펫케어 코스를 추가할 수 있고 건조기도 옷감 종류에 따라 1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 외에도 이런 기능을 탑재한 워시타워, 얼음 정수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20종의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비스포크 냉장고를 도입하며 맞춤형 가전시대를 연 삼성전자도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하며 LG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제품의 핵심인 패널 색상을 다양화하고 와인 냉장고나 스마트 후드 등 그동안 국내 시장에 없던 새로운 가전을 선보이며 집안 전체의 비스포크화를 지향합니다. 인피니트 라인은 타임리스한 천연 소재의 질감에 삼성 가전이 쌓아온 최고의 기술을 적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품질과 감성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 제품은 앱 하나로 어디서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강조한 고객 경험 확장이 가전에도 녹아든 셈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사양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 가운데 구매 이후 사용성을 강조한 국내 가전업체의 약진을 점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지만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3.1%로 대폭 올려잡으면서 향후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거세게 오르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에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숨고르기가 필요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른 만큼 추가 인상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준금리는 묶었지만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3.1%로 무려 1.1%포인트나 올려잡으며 물가 쇼크를 예고했습니다. 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대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연 2%. 물가 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임을 감안하면 잠시 한 박자 쉬어갔을 뿐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완화 정도를 계속 그리고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큰 폭의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3%로 지난 전망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우려에도 한은은 탄탄한 수출 증가세와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물가 전망치는 높이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어떤 판단이 작용한 건지 좀 더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물가 부담이 심각하다고 한국은행도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먼저 코로나와 경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3%를 돌파하고 코스피도 2,700원 선이 뚫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이제 시장을 더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개월간 3차례 금리 인상을 해왔잖아요. 예. 이에 따른 효과를 좀 점검하고 최근에 확진자 수도 1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도 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선하고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는 보통 금리를 안 바꾼다고 했던 그 법칙이 이번에도 좀 맞아떨어졌습니다. 물가 전망이 3%대로 올라선 거는 거의 10년 만이라면서요. 네. 이 당초 2%에서 3%대로 이렇게 크게 수정한 거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100달러 이상 좀 치솟았잖아요. 이 점도 좀 반영이 됐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반영이 됐습니다. 2주의 총대는 짧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공급 측면의 충격뿐 아니라 수요 측 요인, 즉 근원 물가 상승까지 퍼져나간 점을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한국은행은 보통 이제 물가 안정 목표치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게 2%인데 지금 3%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러면 더 앞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한국은행은 연 1.75%에서 2%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시장 전망치인데 한은 역시 이 예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이번에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금통위 때는 이제 1.5%, 지금 기준금리보다 한 번 더 올려도 긴축은 아니다는 입장에서 오늘 한 번 더 나아간 점을 좀 보여줬는데요. 예.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금통위가 상반기까지는 2번, 그리고 하반기에 4번 열릴 예정인데 이제 2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열 총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장이 예상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가 오름세가 높아지면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그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정책 면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 커졌다고. 2.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보다 이제 앞으로 3번은 연말까지 더 올릴 수도 있다. 6번 남았는데 그중에 3번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3월에는 금통위가 안 열리고 4월이 가장 가까운 금통위인데 지금 앞으로 금리 결정에 어떤 변수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다음 달 있을 3월 FOMC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현재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1%포인트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게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자금 유출 방지 차원에서 한국도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성장률 전망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코로나 기저 효과가 줄어들면서 수출 둔화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이주열 총재 다음 총재가 누가 될 거냐 이것도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히는데 다음 달이 이주열 총재 임기 만료긴 하지만 대통령이 어쨌거나 선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선임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죠. 네, 이제 이주열 총재 임기는 3월 말까지인데요. 네. 이제 대선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공석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 4월 금통위에서 총재가 없이 금통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파적이었던 이주열 총재와 달리 차기 총재가 어떤 성향의 총재가 올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하마평, 차기 총재에 대한 하마평은 대선 이후에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네,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면 금리 결정도 또 지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강미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되며 폐허가 됐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황 회복에 맞춰 재가동이 결정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의 완전한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4년 반이 걸렸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았던 군산조선소에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결단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내년 1월 재가동이 결정됐습니다. 대선 국면 속 정치 중립 논란에도 재가동 협약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업은 장기 불황을 딛고 마침내 조선 강국의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건조를 시작으로 향후 친환경 LNG, LPG 선박용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 약 750명의 인력을 모아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2월 GM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이번 조선소 재가동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배달 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골칫거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들여다보니 우리 국민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 수준이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2% 성장했습니다.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커졌습니다.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음식 10가지를 선정해 배달 주문을 해보니 메뉴 1개당 평균 18.3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딸려왔습니다. 배달 음식 이용자들이 한 주에 평균 2.8회씩 주문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연간 배출량을 계산해보면 1341.6개가 나옵니다.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재활용이 가능한 그릇이 전체의 45.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재질이나 형태를 바꾸고 표준화를 진행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전환하고 실링 용기는 뚜껑 형태로, 소형 반찬 용기는 일체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개선할 경우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약 78.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도 대안으로 꼽히는데 횟수와 세척 등 작업은 스타트업이 맡아 진행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요기요와 진행한 시범 사업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이미 OECD 최저 수준인데 더 바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0.81명. 이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까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산율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 하나도 낳지 않기 시작한 건 이미 지난 2018년부터이고 최악의 경우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0.61명, 성인 4명당 아이 하나 낳는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지금으로부터 8년 뒤인 2030년이 되면 경제 성장 엔진이 멈출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안에 모든 노동과 자본을 총동원해도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하는 시대로 조만간 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느냐? 지난해 정부가 저출산에 쓴 돈은 46조 원입니다.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 명을 고려하면 한 명당 1억 7천만 원가량을 쓴 게 됩니다.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같은 형태로 예산을 썼는데 이런 방식이 더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음 정부는 어떨까요?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저출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시리즈,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마지막으로 재생산 건강권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기본 시리즈는 뭐 잘 들어서 아시겠죠? 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까지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고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남녀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소득 대체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을 오후 3시 동시 학교시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마지막 이 재생산 건강권 강화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강화해 준다는 겁니다. 난임 기초 검사를 건강검진에 추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는 방안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전국민 출산 시 이 부모급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임신 출산 건강권 보장입니다.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사회보험 성격의 이 부모 보험을 새로 만들어서 근로자의 최대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는 민간 아이 돌보미 시스템을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과 어린이집, 유치원, 하루세끼 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또 한부모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신 출산 건강권 보장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이 퍼주기식 수당 지급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평가들을 좀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이 저출산의 문제를 주거 문제, 청년 문제까지 확대해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공약은 이 건강관리사 파견, 부모 보험 같은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대책들이 근시안적이고 기존보다 돈을 더 쓰겠다는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금 필요한 저출산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사교육비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그리고 현행 12년인 교육 과정을 단축하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집값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그리고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혹시 차기 대통령을 고르신다면 이런 정책을 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의 탄소 중립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뜻밖에도 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생산 시설 건설이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 1세기였던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먼저 김원규 기자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SK 에코플랜트. 이젠 자회사를 설립해 수소와 함께 배터리 소재 등 친환경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멤버사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완수해서 수소, 친환경 리사이클, 또 하이테크 산업 플랜트 이러한 신성장 사업에서 반복적인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수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전기술연구소와 손을 잡고 수소 생산 신공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폐기물 자원화 분야의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연기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산화탄소와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설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포스코와 함께 해외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개발과 수소 저장 도입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 한화건설은 충남 서산에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시공했으며 GS건설은 미국의 그린 수소 플랜트 모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인프라 구축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인프라 짓는 게 건설이잖아요. 특화된 건축 실적. 그래서 수소 어쩌고 하는 것도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1차적인 접근 방식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수소에 너도나도 열을 올리는 건 전반적인 산업이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재편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의 원인으로 환경오염이 지적되면서 액체나 고압기체로 저장 운송되는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더구나 기존 주택사업은 규제가 여전한 데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까지 시행되는 등 리스크가 적지 않은 점도 한몫했습니다. 주택이 지금까지 돈을 잘 벌어왔지만 그게 언제까지 잘 벌을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수소는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이 대세가 된 건설업계에서 수소 사업은 향후 건설사들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렇게 수소가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지만 이 정부도 밀고 있다는 수소 사업이 정작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 속에서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세계 수소 시장은 2050년 3천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소차와 연료전지가 주를 이루지만 중장기적으로 선박, 철도는 물론 철강, 화학 등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들이 수소 분야에 뛰어드는 건 이처럼 막대한 시장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발맞춘 행보입니다. 기업들의 참여와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법안은 수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개념 정의와 인증제도, 판매 사용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청정 수소의 범위를 두고 여야가 대치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만, 야당은 원자력 생산 수소까지 청정 수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수소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대차, SK 등 국내 16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소에너지 협의체는 지난해 말 정책 지원이 늦어지면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청정수소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 후속 그 법령이나 조치들에 의해서 쭉 가는 건데 그 첫 단계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수소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전 세계의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정치권 갈등에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LG 에너지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대외 악재들에다 공매도 대상까지 오르면서 반등의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박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내달 11일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호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200 편입으로 LG 에너지솔루션에 5천억 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유동 주식 비율이 15%로 결정이 됐고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200억 원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총액 6,700억 원 규모의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ETF나 4,200억 원 규모의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ETF 등 아직 편입되지 않은 펀드가 다수 존재해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대규모 자금 유입에도 보호예수 해제와 공매도 리스크에 따른 수급 교란 우려에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1개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1조 원 규모로 175만여 주가 해제되는데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매매가 제한됐던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이에 따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 편입 이후 공매도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부담입니다. 벌써부터 주식을 많이 빌리고 있어요. 코스피에 편입되면 공매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호재보다는 행오버 이슈가 더 많거든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여기는 투자 주체가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에 베팅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G 에너지솔루션은 깜짝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호예수 해제와 공매도 리스크로 인해 당분간은 상장 첫날 기록한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수급 교란 우려까지 떠안게 돼 한동안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타트 뉴파이낸스. 오늘은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채 관리는 물론 중고 안심 거래까지 선보이며 차별화된 생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거래할 중고 물품명과 금액을 입력한 후 상대방에게 안심 거래를 요청합니다. 안심 거래를 수락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안심 등급을 확인한 후 거래 대금을 이체하고 만일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판매자의 등급을 정해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안심거래 서비스. 웰컴저축은행이 디지털뱅크 앱을 통해 선보인 생활금융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와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 서비스로 디지털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대안 정보를 이용한 고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은 안심 거래를 할 수 있고 어떤 고객은 택배 거래를 하셔야 되는 고객,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돕는 차용증 거래 서비스와 여러 통장에 나눠져 있는 잔액을 금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모아주는 스마트 돈 모으기, 그리고 동호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비 통장 서비스까지. 웰컴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개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입니다. 부채 관리 서비스 역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웰컴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의 상품까지 앱으로 가져와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떼어야 하는 통합부채 잔액 증명서도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부채 잔액 증명서를 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생이나 회복, 파산 절차를 겪으실 경우에는 고객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채의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만 가능한 금융앱은 이제 옛말. 이색적인 생활 서비스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회장을 사내 이사로 재선임합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사내 이사 선임과 사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내 이사로는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정의선 회장의 재선임을 비롯해 박정국 연구개발본부 사장과 이동석 국내 생산 담당 부사장을 신규 선임합니다. 또 사외이사에는 윤치원 전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과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진호 전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 파트너가 재추천됐습니다. 네, 금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선관위가 주최하는 2차 대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남북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G7 화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 글로벌 국가들의 대응책 주목해 보셔야 하겠고요.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최근 WTI가 96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유가의 압박으로 작용할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는 만큼 주시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